잠깐만. 혹시 나도 나르시시스트 아닐까? 이 섬뜩한 의심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사실 제 영상 댓글창은 이 질문으로 거의 폭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르시시스트일까요? 아니면 그저 오해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림자의 정체를 알게 될 겁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정신건강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가장 솔직하게 파헤치는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RC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르시시스트랑 나르시시즘 성향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찐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정신과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NPD라는 진단명을 받은 경우를 말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나르시시즘 성향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끔 밤에 무섭고 불안하다고 해서 바로 범불안장애 환자가 되는 게 아닌 거랑 똑같아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해서 망했다, 난 나르시시스트야, 이렇게 땅굴 파고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약속이에요. 자, 드디어 본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르시시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불러드릴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혹시 내 얘기는 아닌지,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는지는 아닌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오늘 몇 개가 해당된다고 해서 나는 나르시시스트구나 또는 내 친구는 완전 나르네 이렇게 스스로 결론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성격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엄연한 의학적 진단의 영역이거든요.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럽다면 그 마음을 들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특징. 바로 나는 특별하다는 신념, 즉 우월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사람은 그저 엑스트라일 뿐이죠. 자신의 판단은 항상 옳고 자신의 취향은 가장 뛰어나며 자신의 능력은 그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이 완벽한 주인공의 세상에 작은 흠집이라도 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그들의 집에 놀러가서 정말 아무런 악의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죠. 어머, 이 벽지 색깔도 예쁜데 파란색이었어도 참 시원해 보였겠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가? 하고 넘길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완벽한 선택에 대한 공격이자 지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 순간 당신은 친구에서 적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뒤에서는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립니다. 걔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라며 당신을 무례하고 수준 낮은 사람으로 만들죠. 앞에서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싸늘하게 돌변하거나 당신의 다른 단점들을 들춰내며 인신공격을 하기도 해요. 이 모든 행동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당신을 자신의 세계에서 쫓아내거나 당신의 평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야만 자신의 선택에 흠집을 내려 했던 당신의 말이 힘을 잃고 자신들의 우월하다는 깨지기 쉬운 가면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인 우월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특권의식입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믿으니 나는 당연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에게 존중, 배려, 양보 같은 것들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숨쉬는 것처럼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입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노력이나 자격을 갖췄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길 기대합니다. 이 특권의식은 특히 갈등 상황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명백하게 잘못해서 당신에게 피해를 준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당연히 사과를 기다리겠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상에서 완벽한 주인공인 자신은 오류를 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소한 반응을 문제 삼거나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럴 일 없었잖아라며 과거의 일을 들춰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논쟁 끝에 사과를 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되죠. 이런 특권의식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더 좋은 자리가 나면 실력과 상관없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행기나 기차에서 더 좋은 좌석이 비어 있으면 추가 요금을 낼 생각 대신 내가 앉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며, 친구와의 약속은 항상 자신의 스케줄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맛집에 가서 줄을 서는 것은 자신의 급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공평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설계된 특별 무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와 모든 특권은 당연히 주인공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앞선 두 가지 특징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관심에 대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는 그들에게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은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특징이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그들이 주인공이 아닌 모든 순간입니다. 친한 친구의 결혼식, 가족의 생일 파티, 동료의 눈부신 성공 소식, 다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든 순간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자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관심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기 위한 일종의 관심 탈취 작전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뜬금없이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거나, 주인공이 감사 인사를 하거나 축배사를 들려고 할 때 더 큰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거나 무례한 농담을 던져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빼앗아옵니다. 최악의 경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거나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등 의도적으로 드라마를 연출해서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자신이 서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는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중요한 것은 관심의 종류가 아니라 총량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말 그대로 관심의 블랙홀입니다. 주변의 모든 빛과 에너지를 집어삼켜야만 겨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인 거죠. 결국 그들이 망쳐버린 파티의 잔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며 수군거릴 때 그들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네 번째 특징은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자 그들 세계의 유일한 법칙인 통제력입니다. 관심이라는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자신의 위대함이라는 각본을 유지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통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통제력이 단순한 권력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완벽하고 우월한 나라는 허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 가면이 곧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면을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인 셈이죠. 이 위태로운 가면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조종 기술의 무기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피해자가 스스로의 기억과 판단력, 심지어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정신적 학대입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그런 적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것뿐이야 라는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통째로 장악하려 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러브 바밍입니다. 관계 초반 폭풍 같은 애정과 찬사를 쏟아부어 상대를 감정의 빚을 진 상태로 만듭니다. 마치 마취 주사와 같죠. 나중에 그들이 비이성적인 통제를 시도할 때 피해자는 이 초기의 강렬한 기억 때문에 그래도 날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인데 라며 저항하지 못하고 통제에 순응하게 됩니다. 최후의 무기는 플라잉 몽키의 동원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저항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상대를 공격할 조력자들을 동원합니다. 이 플라잉 몽키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실체를 아직 깨닫지 못한 주변 사람들로 그들의 확성기가 되어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비난하고 고립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는 걸까요? 이 모든 통제의 이면에는 역설적이게도 지독한 나약함과 깊은 트라우마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통제라는 높은 성벽은 사실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상처받고 연약한 진짜 자신이 들킬까봐 두려워 쌓은 방어막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이 연약한 속살이 세상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은 타인을 향한 공격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필사적인 방어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가두기 위해 감옥을 만들지만 사실 그 감옥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갇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그들의 통제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경계의 부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은 존중해야 할 독립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 너와 나라는 분리된 개념을 설정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신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일부, 즉 자아의 연장선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자신의 팔과 다리를 움직일 때 허락을 구하지 않듯이 그들은 타인의 감정, 시간, 공간, 심지어 인생의 결정까지도 당연히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비극적으로 드러나는 관계가 바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자녀는 한 명의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대리 아바타이자 세상에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살아있는 트로피가 됩니다. 이 때문에 자녀의 삶은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가 성공할 때 자녀의 성공은 곧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전리품이 됩니다. 그들은 자녀의 노력과 재능을 지우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룬 것처럼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 합니다. 다 내가 그렇게 키워서 그래라며 모든 공로를 가로채고 자녀가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자신이 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녀가 자신의 뜻을 거스를 때, 자녀가 자신만의 생각, 감정, 진로를 선택하려는 순간 그 아바타는 고장난 소유물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가 자신을 배신하는 반역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때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비난과 함께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라는 극단적인 언어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가혹한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 질식할 듯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신의 팔다리가 갑자기 자신의 의지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충격과 분노를 느낍니다. 당신이 설정한 건강한 경계선은 그들에게 나를 거부하는 공격으로 해석되고 이는 곧장 발작적인 분노로 이어집니다. 혹은 더 교묘하게 당신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듯이 완벽하게 그 경계를 무시하고 이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당신의 독립성을 향한 외침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또 다른 형태의 가스라이팅인 셈이죠. 결국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너와 나라는 1 더하기 1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너를 흡수하여 오직 나만 남게 되는 1 더하기 0은 1의 관계입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오직 나와 나의 것만 존재할 뿐 독립된 너를 위한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나르시시스트의 완벽한 세계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바로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인정과 사과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완벽한 나라는 신성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면이 부서지면 그 안에 공허하고 초라한 진짜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내면 세계는 항상 책임 전가 재판이 열리는 법정과 같습니다. 이 재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무고한 원고이자 판사이며 당신은 유죄가 명백한 피고입니다. 모든 증거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되고 모든 진술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왜곡됩니다. 일이 잘못되면 그들은 책임이라는 뜨거운 폭탄을 다른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희생양을 찾아 나섭니다. 만약 그들이 궁지에 몰려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전략적 항복일 뿐이며 그 안에는 교묘한 책임 전가의 덫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가짜 사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 사과,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숨겨진 의미, 사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어. 내가 유별나게 예민해서 그렇게 느낀 것이니 원인은 내 감정에 있는 거야.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탓하는 행위입니다. 변명 섞인 사과, 미안해. 하지만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잖아. 숨겨진 의미, 내 행동은 너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었어. 결국 원인을 제공한 건 너니까 모든 책임은 내게 있어.
사과의 형식을 빌려 책임을 당신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비꼬는 사과,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됐냐? 숨겨진 의미, 나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이 지긋지긋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인정해줄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그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이것은 당신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입을 막으려는 공격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책임은 인정하고 성장하는 계단이 아니라 피해야만 하는 오물이자 패배의 낙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관계 전체를 진실의 폐허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미안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결국 내 탓이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7번째 특징은 어쩌면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비인간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핵심, 바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감 능력이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 운영체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EOS가 설치된 상태로 세상을 경험하기에 OS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공감, 가슴으로 느끼는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이 나의 감정인 것처럼 전이되어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같이 아픔을 느끼거나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이 감정적 공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능력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세계에서 색깔을 보지 못하는 정서적 생맹과 같습니다. 당신이 왜 슬픈지, 왜 기쁜지 그 감정의 색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인지적 공감, 머리로 이해하는 공감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지식과 관찰을 통해 학습하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A라는 상황에서는 보통 슬픔을 느끼고 B라고 말해주면 위로를 받는다는 사회적 공식을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소름 끼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감정적 공감이 없기에 당신의 고통에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지만 인지적 공감을 이용해 당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종할 방법을 계산해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말을 해야 당신이 상처받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당신의 환심을 살 수 있는지를 마치 체스 게임의 수를 읽듯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독립된 감정을 가진 인격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아의 확장이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기대와 다른 감정, 예를 들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하면 그들은 당신을 위로하는 대신 극도로 분노합니다. 이는 마치 내가 쓰려는 망치가 갑자기 구부러지며 못을 박지 못할 때 망치에 대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신의 감정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구에 대한 짜증과 분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공감 능력 결여는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동등한 인간이 아닌 자신의 연극을 위한 소품으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기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당신의 눈물은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연극을 방해하는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오늘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특징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려 합니다. 바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전부 아니면 전무, 천사 아니면 악마, 내 편 아니면 완벽한 적으로만 인식하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입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이 마치 거대한 유리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아주 작은 균열에도 성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극도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들에게 적당히 좋은 사람이나 사소한 단점을 가진 나를 지지하는 사람 같은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미세한 흠집조차 자신의 완벽함에 대한 공격이자 유리성을 파괴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관계 속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단계로 나타납니다. 1단계, 이상화, 당신을 왕좌에 앉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일 때 그는 당신을 완벽하게 좋은 사람, 즉 천사로 규정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떠받들죠.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향한 순수한 존중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그들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자아의 확장으로 여깁니다. 당신이라는 완벽한 존재를 옆에 둠으로써 그들은 당신의 완벽함을 흡수하여 자신의 초라한 자존감을 채우고 당신의 광채를 반사해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다 내 덕분이야 라고 여기며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것인 양 착취합니다. 2단계, 평가절하, 당신을 진흙탕에 처박다. 하지만 이 이상화는 필연적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인 이상 언젠가는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의 유리성의 균열을 낸 배신자가 됩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앉혔던 눈부신 왕좌에서 당신을 끌어내려 이제는 완벽하게 나쁜 사람, 즉 악마로 낙인 찍고 가장 차가운 진흙탕에 처박아 버립니다. 이때부터 그는 당신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실수였다고 비난하고 당신의 모든 단점을 부풀려 망신을 줍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플라잉 몽키들을 동원해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내가 이렇게 우월하고 그는 저렇게 추악하다는 구도를 만들어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하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이분법적 사고는 관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핵심 엔진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자기애는 완벽한 찬사를 요구하고 공감 능력의 부재는 타인을 도구로 보게 만들며 이분법적 사고는 그 도구가 완벽하지 않을 때 즉시 파괴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천사와 악마라는 두 개의 가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언제, 어떻게 바꿔 씌울지는 오직 나르시시스트만이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일까? 혹은 내 곁에 그 사람이 정말 나르시시스트일까? 오늘 이 시간은 진단을 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특징들을 내 삶에 비추어 보는 성찰의 거울 앞에 함께 서보는 시간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다음 질문들에 답해보세요. 1장, 안심을 위한 체크리스트. 먼저, 스스로를 의심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을 위한 질문들입니다. 질문 1. 내가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미안함의 감정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질문 자체에 내가 왜라며 분노하거나 타인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자신의 완벽함에 흠집이 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 미안함 자체가 바로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질문 2.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신경 쓰나요?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 속상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가요?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의 감정은 자신의 목표를 위한 도구이거나 귀찮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가장 결여하고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3.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즉시 혹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인가요?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을 지켜야만 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의 빠른 사과는 책임질 줄 아는 건강한 자아를 가졌다는 신호입니다. 질문 4. 모든 사람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지나친 관심이 쏟아지면 오히려 긴장되거나 불안하고 부담스럽나요? 나르시시스트는 관심과 찬사를 공기처럼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 즉 나르시시즘적 공급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욕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4가지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공감하며 책임을 지고 건강한 자기객관화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2장, 경고 신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데 내 주변의 그 사람은 어떤가? 라는 생각에 이 질문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동전의 반대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의 경고 신호를 점검하는 질문들입니다. 질문 1. 당신의 친구나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나요? 마치 그들이 당신을 대신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줘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나요?
이는 앞서 말한 경계 없음의 특징과 직결됩니다. 그들의 성공이 곧 나의 영광이고 그들의 실패는 나의 수치라고 여기는 것. 타인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나의 자아를 확장하는 소유물로 보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질문이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 어울리기엔 수준이 낮거나 어리석고 특별하지 않다고 자주 생각하나요?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특징인 특권의식과 거대한 자기애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자신은 특별하기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질문 3. 사과하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은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나요? 이는 책임감의 부재와 투사라는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기에 모든 잘못과 수치심을 타인에게 던져버리는 것이죠. 질문 4.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가요? 방금 벌어진 일로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해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인지적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타인의 슬픔에 감정적으로 동화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머리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두 번째 파트의 질문들 중 하나 이상의 예라고 답했다면,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 모습들과 겹쳐 보인다면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단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특징들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돌아보는 성찰의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이 질문들을 통해 스스로에게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통을 느끼거나 당신 혹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이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제대로 된 진단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와 건강한 변화를 위한 유일하고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가 끝나가는 지금,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면 어떡하지? 라는 진지한 걱정과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저는 오히려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일까봐 가장 많이 걱정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타인의 아픔에 쉽게 공명하는 섬세한 영혼을 가졌기에 영상 속의 작은 특징 하나라도 혹시 내 이야기인가 하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 걱정과 자기 성찰 자체가 바로 당신이 가진 깊은 공감 능력의 가장 강력한 반증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성찰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며 공감 능력이란 근육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일까봐 걱정하는 대신 만약 누군가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당신을 탓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그러니 부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나를 괴롭히는 채찍이 아니라 나와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방패와 지도로 사용하세요. 필요하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지식을 단단히 다지셔도 좋습니다. 이 지식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저 영상을 시청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편했을지 모를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용기와 노력 자체로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늘 깨어있기를.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